이번 시간에는 그 깡길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론의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생명체의 어떤 그 고유함,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깡길렘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라는 건 아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기론의 문제. 생기론의 문제라는 거는 유기체에 대한 과학,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과학이 무기물에 대한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의학의 고유한 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깡길렘의 경우는 정상과 어떤 병리라는 개념이 이제 의학의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 깡길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깡길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1904년생입니다. 9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91세, 꽤 이제 오래 사셨던 분이죠. 21년에 앙리사세 고등학교라고 뭐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24년에 이제 프랑스 보통 그 저 인문학의 어떤 뭐 이 석학들이 주로 많이 나온 고등사범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동기생인 이제 사르트르하고 레이몽 아롱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먼저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철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의학을 공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사범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철학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다녀서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이때가 그 2차 대전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레지스탕스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소르본 대학의 바슐라르의 후임으로 철학 교수가 됐고, 또 이제 철학 박사 논문을 따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17, 18세기 반사 개념의 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 하는 어떤 그런 반사 개념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깡길렘이라는 이름에 대한 표기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표기가 이제 각각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책임도 굉장히 크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깡길렘이냐 깡귀엠이냐, 그러니까 이게 리얼 받침이 있냐 없냐인데, 깡길렘이 이 남부 지방에 거기 이제 출생인데,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서는 깡귀엠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이름, 그러니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떤 딱 정해진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관용적인 부분들이 많죠, 이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 파리 쪽에서는 이제 깡길렘이라고 뭐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음인데, 실제로는 이제 깡이라고 그 경음으로 쌍기역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우리말 외래어 표기 원칙에는 그 경음을 쓰지 못하도록, 경음은 전부 이제 격음으로 바꿔서 이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깡길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게 외래어에서는 경음을 쓰지 못하게 할까가 좀 이제 의문스러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경음이라는 게 뭐 꼬리곰탕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외래어는 그걸 못 쓰게 할까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깡길렘의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뭐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 중에 이 테마 중에 하나가 이게 생기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론, 그러니까 바이탈리즘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생기론을 뭐 정의하는 방식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자면은 생명체가 다른 어떤 무기물, 생명이 없는 것하고 다르다,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생기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에는 거의 뭐 웬만한 저게 다 이제 생기론자라고 볼 수 있죠.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것도 영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생명체가 이 생명이 없는 것들하고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이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고대의 뭐 동양도 뭐 비슷하고 생명체라는 건 뭔가 어떤 그런 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 생명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뭐 생기론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게 이제 근대에 와서 기계론이 이제 그 등장을 하면서 아주 이제 큰 뭐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도전의 직면에서 새롭게 어떤 생기론이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사를 보면은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기계론 이후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학을 기계론적으로 이제 재편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의기계학파 이아트로 메카니스트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화학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부류들이 이제 의화학파라고 이아트로 케미스트라는 이제 또 그 부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용이 되느냐 하면 아까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대 이후에 물리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기계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강하게 어떤 생기론적인 그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이제 입장들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뭐 이제 독일 쪽에서 슈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프랑스로 건너오면은 몽펠리에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생기론이라는 것들이 강한 어떤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제 이때 그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그 생기론이라는 게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20세기 초까지도 중요한 한 흐름으로 물론 이게 그 주된 흐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어떤 한 부분에서 지속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의학에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독일에서는 이제 19세기 말 독일의 이제 낭만주의 전통과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19세기 말 이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발생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발생학자들 중에서 이런 그 생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베르나르가 클로드 베르나르가 보통 뭐 근대적인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생리학에서 어떤 생기론의 문제들을 이제 그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정론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베르나르는 이 생명체에 대한 과학을 확립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 이전까지 생명체에 대한 과학이라는 게 이 생기론자들의 어떤 주장에 근거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신비적이고 모호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이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과학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엄밀한 이 생명 현상에 대한 엄밀한 과학을 확립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물리나 화학의 어떤 그런 이 학문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그냥 적용하게 되면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성, 그러니까 특수성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생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물리학이나 그 화학으로 그냥 환원돼 버리기 때문에 이 학문의 독자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이 그 입장들 사이에서 그 이 생명체에 대한 그런 이 학문을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를 하는 게 이제 베르나르의 이제 생리학이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깡길렘의 철학에 같이 이제 뭐 비판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깡길렘의 생기론이라는 거는 물론 이 의학자들이 몽펠리에 의학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어떤 그런 생명의 원리 같은 게 이제 그 유기체에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생명체를 다른 그 생명이 없는 그런 그 무기 물질과 구별짓는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생명체라는 게 생명이 없는 무기물과는 구별되는 어떤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제입니다. 그래서 그 깡길렘이 보는 생기론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이기보다는 당위적인 요청이고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의 생기론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라는 책은 사실은 이게 뭐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쓰여진 어떤 그런 단행본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발표했던 여러 생명과 관련된 주제들을 담은 논문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이게 이 전개부터 어떤 결론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일관성이랄까 어떤 그런 이제 논리적인 흐름은 없지만은 개별적인 다루는 주제들 자체가 어떤 우리가 생명체와 관련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던지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여기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럴 이 시간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험인데 실험이라는 게 아까 이제 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실험에 이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생물학에서 혹은 이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다. 첫 번째는 특이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험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체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할 때 사실은 모델을 어떤 동물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공적인 뭐 그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적합한 모델이 되는 이제 동물을 선택하는 건데 그건 사실 이제 미리 알기는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마다 또 이렇게 다 이 대사나 혹은 얘네들의 생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혹은 이제 실험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차이들이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체화의 문제인데 개체성의 문제인데 이 생명체라는 거는 하나도 동일한 게 없죠. 동일한 어떤 다 이제 다른 개별적인 정체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무기물의 세계로 돌아오면은 이 개별적인 정체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도 A라는 전자가 있고 B라는 전자가 있는데 이게 다른 그럼 존재냐 하면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체성을 구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생명체는 확실하게 이게 구별이 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개체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실험을 할 때 이제 실험을 위해서 특수한 실험 동물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막 인공적으로 계속 뭐 교배를 시켜가지고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그런 이제 뭐 무슨 누드 마우스니 뭐 이런 이상한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실험 동물들을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특수한 그런 이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도 조금 이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체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보통 이제 상정을 하는 게 1에서 10가지의 조건이 있으면은 9가지 조건은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만 계속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이게 변했을 때 어떻게 저쪽에서 변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험이 가능해지는데 생명체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두고 한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거기에 어떤 뭐 변수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거기만 변수가 도입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다른 모든 기관에 다 사실은 이게 변수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에 따로 이제 특정한 조직만 혹은 뭐 세포만 떼내 가지고 실험실에서 걔만 배양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또 생명체는 아니니까 우리가 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불가역성의 문제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과학적이다 아니다라고 이게 과학적인 증거다 아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현 가능성이죠. 똑같은 이 실험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게 똑같은 방식의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게 어떤
그 과학적인 타당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유기체라는 거는 재현과 반복이 불가능하죠. 어떤 유기체라는 게. 왜냐하면은 뭐 1분 전에 나와 1분 후에 내가 다른, 사실은 유기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존재인 거죠. 이미 그 사이에 노화가 일어나고 뭔가 하여튼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재현과 반복이라는 게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또 이제 크게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실험을 할 때, 물리학 실험을 하거나 화학 실험을 할 때 약품이라든지 혹은 뭐 원자나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고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 실험을 할 때도 동물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고려들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명체에 대한 실험과 일반 우리가 다른 무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는 다른 그런 그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뭐 챕터들은 세포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와 유기체에 대한 챕터, 그 다음에 뭐 생명체와 그 환경에 대한 얘기, 뭐 등등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있는데, 특히 기계와 유기체, 이건 뭐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깡길렘이 어떤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의 어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생명체에서 이제 의학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의학적인 정상성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어떤 의학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